안녕하세요.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중앙지법의 이 구속 취소가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겉으로는 보이고 있으나 속도 과연 그럴까요? 중앙지법이든 구속 취소 사유를 보면은 무엇보다 절차적 하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오늘 정치대학 첫 번째 시간은요. 지난번 구속 취소에 대하여 명쾌하게 예측하신 분입니다. 물어보사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도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어쨌든 임 변호사님 방송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하고요. 앞서 정말 대통령 구속 취소 진짜 강경한 말씀으로 내가 단언컨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이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 일단 간결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텐데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중대한 법률상의 위법이 있다. 적법 절차 위반이 있다.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을 지켰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게 두 가지 축인 거죠. 사실 앞에 첫 번째 구속 취소 이 부분이 실무자들한테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법적 정치적 함의는 두 번째 있었던 공수처에 옛날에 뭐죠? 붕어빵에 붕어 없고, 네, 그리고 호두과자에 호두 없는, 없고. 그런 것처럼. 공수처에는 사실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치적 맥락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숙제를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절차법 구속된 것이 취소된다는 초유의 사건이 날 정도로 중요한 쟁점들인데 왜 그간의 구속영장 발부 등 체포영장 발부 등은 하나도 안 짚어졌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꼴 내란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강력하게 걸었고 그것을 많은 기성 레거시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말 엄청난 그 사회적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상황을 벌어지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각 수사기관들이 승냥이처럼 윤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달아들었지 않습니까? 정쟁적으로 돌려들었죠. 검찰, 경찰, 공수처.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이 내란죄로 고발을 하려고 공수처에 갔더니만 이거 검수완박에 우리 내란죄는 없어요 라고 했었고 검찰에 갔더니만 우린 수사권이 없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더니만 갑자기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당장 당신들 지금 윤 대통령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귀한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기회생생하고 더불어서 나중에 체포 절차에 들어갔을 때에 서울중앙지방검사장을 지냈던 김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뿌리가 니들 가슴에 닿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관짝에 들려서 나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시켜라라는 얘기 했었고 이지은 경찰대학교 졸업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된 분인데 서울 마포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입니다. 거기는 헬기 동원하고 그리고 장갑차 동원하고 그리고 또 드론까지 해서 경호원들의 한 3배 정도 들어가면은 대통령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지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른 공수처장하고 검찰을 비판한다? 본인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에 좀 떠밀려서 했던 면이 있다라는 오히려 공수처가 피해자다라는 인식까지 지금 내비치셨는데요. 조금 다시 취소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님이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기소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유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료가 안 됐더라도 문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두 번째지만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요. 특히 민주당 쪽이나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반발을 갖고 있냐면 아니 도가가 안 됐다. 그거는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도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일로 계산한 것이 관리 아니느냐. 심지어 분명히 형사소송법에도 구속기간에 대해선 일로 하라고 날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했느냐. 이거는 근거 없으므로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검찰청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일로 해왔던 거는 관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각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함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명확할 때는 형사상 대원칙이 뭐죠?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비오, 다우트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그 수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날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 그레이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검찰 출신 법원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지적해 왔던 부분이고 마치 이것이 관행적으로 날로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시간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무적 주장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주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물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 있는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뺀다. 된다. 열흘 네네. 동안 빼줘야 된다였는데 그 뺀 기간을 만약에 어젯밤 11시에 갔다가 오늘 아침 1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2시간이죠? 그러나 어젯밤과 오늘이니까 이틀을 빼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이틀을 더 할 수 있게 그렇죠. 했는데 이번 법문에서 아니야 이틀을 빼면 안 돼. 2시간이었잖아. 그렇죠. 2시간 빼야 돼. 10일 중에서 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선 비판하는 입장에선 아니 그동안 관례인 데다가 형사소송법 66조가 분명히 날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 보면은 네.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그렇게 기록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뺀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뺀다는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를 했었던데 그런 기간 같은 경우까지 몽땅 다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미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기 직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본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형사적으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기념비적 결정까지도 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66조에 분명히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계산한다라고 단서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하고 법원은 그냥 담장 하나의 사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가지고 왔다 기록 보내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 영장실질심사를 했겠습니까? 피고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소명할 수 있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만약에
피고인 너 엿먹어라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가서 했고 법원이 보내서 기록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버리고 그냥 방기해버리면 그 시간이 무한정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날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어떤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즉시항고 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신의 잔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한 40-50년 전 헌법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그렇게 기각하거나 취소했을 때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것이 제도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석 신청했을 때, 하나가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마지막 하나가 구속 취소했을 때, 그거 판사님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검찰이 항고를 하면은 그 바로 풀어주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그 보석은 그게 위헌이고 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도 그게 2012년이었습니까? 14년 전에 벌써 그게 위헌으로 없어졌어요. 결국 똑같은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도 입법 개선을 통해서 그것도 빼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구속 취소하는 케이스가 적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공룡처럼 그냥 살아남아 있었을 뿐인 것이지 사실상 의미 없는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제도적 개선, 그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납득한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고 더불어서 오늘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신에 관한 결정은 기소 전에는 검찰,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법원이 기소된 이후에 구속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항고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탄핵이나 뭐냐 한다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해서. 예, 그렇죠. 영장주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해석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변호사님 설명을 잠깐 말씀 중에 빼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61조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61조 1항의 그 다만 부분에서 일수로 계산한다라는 거는요. 피고인을 위한 조항입니다. 구속을 만약에 밤 11시에 됐어요. 밤 11시에 됐는데 열흘 동안 구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구속한 셈으로 쳐준다. 그겁니다. 피고인의 인신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뺄 때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법원의.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취지인 거죠. 일로 해버리면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이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단위로 끊는 것이 결국은 피고인을 위해서 합당한 해석이라는 결국 것이죠. 기간의 계산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이 유리할 때는 일로 가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죠. 시간이 유리할 때는 시간으로 간다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법원이 죄송합니다. 석방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 여부를 고민하느냐고 28시간이 지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숙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결국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쟁점이 됐던 것은 불구속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느냐 아니면은 구속 기소를 하느냐 이거를 두고 지금 원래 그때 구속 연장 신청을 했다가 안 됐죠. 그게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구속 기소냐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추가적 수사를 해서 할 것이냐 그거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는 한 9시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가 늦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결국 그 검찰 출신들이 지나치게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는 고검장 출신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관행 이런 부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 불구속
구공판하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리해서 구속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난 것이지 그때 갑론을박했던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때는 석방해서 추가적으로 소환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불구속 구공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시켜가지고 공판한다? 저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속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무리한 구속 기소였다. 결국 무리한 구속 기소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비상에 걸린 게 그 취소 사유 1번 일수 계산보다 기간 계산보다 2번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느냐. 왜 권한 없이 둘이서 구속기간 열을 마음대로 나눠 가지느냐. 그렇죠. 이게 진짜 비상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은 저희도 잘 알겠지만 형소법 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때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저도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제가 이 사건의 실질적 의미는 네. 1심 본안 판결의 예고편이다. 일심 왜요? 왜냐하면은 예. 이 사건의 어떤 예.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영장 전담 부장이 아니고 예. 윤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사건의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영장을 취소를 하면서 A4 용지로 요약했는 것만 3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15자의 결정으로 그 영장을 발부했는 진짜 것은 정말 너무했어요. 무책임하다라고 완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좀 더 법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도 좀 성의있게 적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납득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은 사실상 숙고하는 시간도 지난 2월 20일 날 신문 기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거의 보름 넘는 동안 기록을 샅샅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준하는 정도의 1심 판결문에 준하는 정도의 결정문을 하면서 지금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속기간 도과뿐만 아니고 뒤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 공수처에 관할이 없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유죄를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에 가서 파기를 면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 괄호 열고 1978년에 있었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런데 그때 있었던 김재규 사건 괄호 닫고 꽝 이렇게 찍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실질적인 심리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님이 기록을 다 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는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과연 본안 그렇죠. 판단을 안 하고 기각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기각 판결을. 결국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2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떨 것인가 했을 때에 1심 형사 판결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와 유사한 취지에서 탄핵도 이 사건 심판을 각하한다. 형식 재판으로 둘 다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지금 공소기각이 아니고 구속 취소 결정이 되는데 그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은 공소기각을 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이 생각합니다. 취지만 본다면.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여러 언론에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속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소 유지는 뭡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오죠.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했던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연 말단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 과정에서의 불법.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구속하는데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구속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루지 않았지만 체포 과정에서 결국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 체포 절차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위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발로 걸어가서 체포 당하면서도 불법이 쌓인 체포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측이 결국 위법한 수사, 적법 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유 하나만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충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행간이 읽힐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행간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검사, 니네 똑바로 안 할래? 맞아요. 상급식 가서 망신당하게 할래?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보고 네. 검찰은 반대로 정말 공수처 화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압박쳤죠. 네. 압박쳤어요? 네, 요즘 말로. 사실 그때부터 법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법대로. 뭐냐.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은 경찰에 줬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그럼 거기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뺏어와가지고 공수처에서 민주당의 지령을 받듯 해서 무리하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케이. 구속은 취소됐어요. 하지만 뭐 공소가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신 구속의 상태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좀 됐을 그렇죠. 뿐이다. 여전히 기소된 상태고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혐의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이잖아요. 다 기일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과연 탄핵 심판의 이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파적 견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결국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된 사유 중에서 사실은 하나만, 그러니까 구속 기간 도과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때라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 이것은 신문 종결된 이후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직후에 헌법재판소도 신문이 종결된 이후의 결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수처 기록은 오지도 그렇죠. 않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헌법재판소법 50조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50조가 뭡니까? 탄핵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탄핵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탄핵은 물론 파면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탄핵 결정과 형사 결정이 달라지면은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로 날아갑니까? 안드로메다로 갑니까? 빅뱅 이전으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재판 결과의 유무죄에 따라 탄핵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다, 이런 부분들이 탄핵 절차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50조의 형사재판과 동일한 사유면은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은 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탄핵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했는데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 증거 하나도 쓸 수 없어. 이러면은 나라가 개판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강아지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유기무도 키우시고요. 그러니까 엉망되지 않느냐. 엉망이 된다. 예. 네. 죄송합니다. 품격 있는 이 투데이 우리 임윤선 변호사님 시청자들께 제가 소근시원 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겁니다. 마치 지금 지금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은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만 형사소송에서의 어떤 전문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백보양보해서 그런 전문 증거에 대한 것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은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자체가 불법이 있고 그리고 구속 기소해서 넘긴 자체에서도 보면 관할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공처에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그런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가 그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판결을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단. 임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유무죄 확정된 형사 판결은 민사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건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그만큼 다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론이 있습니다. 이런 네.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란죄는 어차피 근데 탄핵 심판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왜 내란죄를 볼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지시켜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어차피 내란죄 빠져 있는데. 네네. 빠진다고 해서 빠졌습니까? 이재명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느냐.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놓고 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탄핵소추단, 그러니까 민주당 율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70~80%를 결국은 내란죄와 관련된 변론을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란죄는 뺐다고 하면서 내란에 관해서 지금까지 계속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거를 빼버려야죠. 말은 뺐다라고 하지만 뺐는지 안 뺐는지도 사실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 불성립 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당일,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77장, A4 용지 77장에 대한, 자기 변론서, 최종 진술서 같은 경우에도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런 비상계엄의 정당성, 비상계엄이 정당하면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진짜 내란죄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형사사건 기록을 아예 빼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사사건 7만 쪽 기록은 100% 뭐에 대한 거예요? 내란죄 성립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아예 빼버리고 받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민주당 자체가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사실상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과 주진우 의원 등이 변론 제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체로 이번 주 금요일쯤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론 제기 가능할까요? 저도 구속 취소가 되면서 증거 능력과 관련되는 중대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까지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동안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40역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변론 재개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바로 그래 변론 재개하는 마당에 40역 빨리 임명을 해서 9명 상태에서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런 중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구속 취소 직후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넣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즉각적으로는 이번 주에 두 가지 헌법재판소에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변론 재개 결정,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기각이군요. 예, 저는 기각이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측할 때는 이번 주에 또한 그 예측은 유효하다고 보고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을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총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한 총리가 나온다고 하면 한 총리가 40역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도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고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에 따라서 임명할지 여부, 임명한다 하더라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정권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내지 기각시킴에 있어서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변론에 재상정하는 절차로서 변론 재개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증거가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변론 제기 아니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주말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는 변론 제기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봤더니만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게 빨리 그 선고가 되면은 이게 이거 이러다 잘못하면은 그 기각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찰의 수사 기록에 대한 인증분 등본 송부 촉탁 신청과 함께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문영배가 어떻게 했느냐? 변론 재개는 안 해주면서도 참고 자료용으로 그 인증분 송부 촉탁을 신청을 해서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검찰이 아니올시다. 야, 검찰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검난이라고 했나? 검찰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반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법대로 해라. 아니 헌법재판소법에 수사 중인 기록은 인증등본 송부촉탁 못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못 보낸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침대축구에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심리를 무한 지연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략이 무의로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예측에 따르면 아마 기각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최대행은 어차피 한 총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굳이 마흔역 임명에 대한 부담은 안 져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임명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증거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변론 제기 신청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해도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한 서너 분에 대한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그거는 위법수비 증거로 그러니까 공수처나 이런 데 증거 능력 어떻게 보면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25부 부장판사의 그 판결 때문에 약간 헌재 재판관들도 여론에 밀리다가 다시금 절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성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있죠. 예. 그리고 지난번 3.1절에 있었던 여의도 대첩, 광화문 대첩 이 부분이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장님뿐만 아니고 헌법재판관님들한테도 상당히 큰 심리적 어떻게 보면 정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건데요. 또한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 여전히 구인 체제 완성에 대해서 입장을 보류 중인 건데 이에 대해서 최대행에 대한 탄핵의 운도 재차 띄운 상태입니다. 잠잠했었는데 한동안 다시 이 거야의 줄 탄핵 시도가 시작된 모양새인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정택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또 남다른 특별한 인사이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속 취소 인용, 놀라셨죠? 예. 그때 이 대통령 석방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총평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앞에 최진영 변호사 그러고 갔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진작부터 하고 다녔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은 맞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별로로 보이는데, 근데 어쨌건 저도 좀 비슷한 우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언론에 기고를 할 때, 공수처의 그 체포 시도가 너무, 이거 위법 소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결국에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예. 제동이 걸리게 걸렸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대통령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는데 이제 드디어 방탄차를 타고 나오셨어요. 네. 그동안은 우리가 조금 봤던 거는 검찰의 호송차 예, 타고 그렇죠. 다니는 모습이 좀 더 익숙했는데 드디어 방탄차를 타고 나오셨는데 그냥 가면서 이렇게 손 정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서 한참 벗어나서 직접 내려서 심지어 한참을 걸으시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무슨 개선 정권이냐 아직 당신 피고인이야 라고 이제 뭐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법치 체계라는 거는 네. 그 맨날 이재명 대표도 하는 말이고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최종심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1심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짓지 않는 게 근대 국가 법치 체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있는 것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아니 너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물론 당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 조갑재 낙펌 대표의 말 맞다나 이걸 그냥 본인이 나는 군사정변을 시도했고 실패한 역사의 죄인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쭈그러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그 내심의 방향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마음과 태도까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내심의 방향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죠. 게다가 어쨌건 50여일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장시간 금주를 하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 판단, 뭐랄까. 그런 상황에서. 약간 피부도 맑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그러면 좀 걷고 싶고.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쵸. 긴 거리를 이렇게 걷고 싶고.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반응 그런 게 드물잖아요. 감옥에 가면. 저도 가본 적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길과 표정이 그리워서 내려서 걸었다는데 게다가 뭐 그 뒤에 차가 와가지고 막 뭐 교통 정체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으로 우리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수용시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딱 던져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뭐 경호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보기 싫었으면 자기네가 처음부터 수사와 기소를 잘해서 이런 일을 만들지 말든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심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었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당연히 적 입장에서야 보기 싫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표현이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가겠지만 혹시 이것이 중도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지율 결집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울었으니까요. 중도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주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혹은 감정적으로 그래 좀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중도표라는 것의 선택을 강요하는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에 쪼개져서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지금 이제 이따가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뭐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그냥 1대1 구도라고 해보자고요. 1대1 구도라고 해보면은 하나의 난제를 주는 거예요. 자, 잘못된 기소,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체포를 해서 체포가 유지가 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게 됐을 때 이걸 누구 탓으로 볼 거냐. 이 정치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전의 그 국정행위 전반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 싫다 이게 아니라 어쨌건 윤석열 체포, 그러니까 이제 뭐 절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일단 체포해야 된다. 이러한 종류의 그러면서 막 탄핵을 뭐 대행도 탄핵하고 뭐 이런 대대행 뭐 이런 거 나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추인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윤석열 찍었던 여러분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용서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게 예, 됐네요. 그렇죠. 윤 예. 대통령이 이러면서 덜 예. 하는 순간 예.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 이거 내란 수계의 졸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거다. 일부러 계산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또다시 꺼내던 탄핵 카드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열심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화이팅! 게 화이팅! 화이팅! 예. 지금 몇 주 전이어가지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 줄 탄핵하고 있을 때 민주당 지지율 계속 떨어졌죠.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구속 취소 얘기 들었을 때 곧장 그 거리에 집회에 나가가지고 막 뭐 이런 세레모니 하나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법조인의 어떤 그런 숙달된 감각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는 까불지 말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앞두고 그러니까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얼마 남았어요? 2주 3월 26일인가 예. 볼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2주 남았어요. 예. 예, 날려버리고 검찰도 날려버리고 또 판사도 탄핵할 수 있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이 예.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가지 않고 예. 오로지 왜 항고하지 않았느냐, 즉시 예.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거는 적법 절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유신시대의 잔재다. 옛날에 국회의원들 계속 인신 구속하고 예. 있으려고 만들었던 건데 다 이미 그와 유사한 거는 다 이제 위헌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 주장도 어느 정도 또 일리는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당신들이 뭐 무죄 나왔다고 해서 2심 안 했어? 항소 안 했어? 2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대법원 선고 안 했어? 이거를 왜 판례도 만들지 않고서 그냥 수긍하는 거야? 그런 식의 태도가 그런 식의 관점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법치주의와 법에 의한 통치가 다른 거잖아요. 룰 오브 로우랑 룰 바이 로우가 다른 건데. 그래 어떻게 달라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의 정신을 모두가 이제 인식하고 그걸 존중하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르는 게 이제 법치주의고, 법에 의한 통치는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이익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법을 갖다 끌어들이고 왜곡하고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이제 법에 의한 통치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법에 의한 통치 아닙니까? 즉시항고라는 게 즉시항고 같은 제도, 그러니까 그거 물론 합법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위헌의 불비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국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확인되어 있는 조항을 끝까지 이용해서 특정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한다? 이거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죠. 기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근대적인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을 저지른 시점에 있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즉시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계속 잡아넣겠다고 하는 거는 마치 옛날에 우리 지강현 유전무죄 무전유죄 했을 때 그때 보호감호 맞죠? 보호감호법으로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 사람은 사회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엉성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호감호법으로 계속 구속시켰던, 그래가지고 지강현이 탈옥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행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전에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감옥 갔던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떡하냐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변호인을 댈 수가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억울한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사람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 유죄가 나오도록 만들고 이게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가 법적인 에이전트, 법적인 행위자로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신 수행해 주는 게 검사거든요. 검사도 결국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인권 보호에 앞서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냥 단순한 형사소송법의 원고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고아라고 쳐보세요. 아니지만 고아면 이제 부모도 없고 뭐 법적 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다. 이랬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법상으로. 국가가 나서야 되는 어떤 법적인 역할, 법적인 기능에서 그러니까 판사는 재판에서 결정을 짓는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마치 변호사 없이도 우리 개인들이 변호사시지만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행위들을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대신해 주는 역할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검사가 무조건 사람을 잡아 넣는 게 너의 일인데 왜 사람을 잡아 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소리죠. 아니 나쁜 생각이죠. 나쁜 생각이다. 예. 그러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좀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사고가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데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은 항상 자기 조직의 자존심을 최우선시로 했다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즉시항고를 물론 좀 시간이 걸렸어요. 28시간 수고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는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이게 바로 검찰개혁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새 검찰개혁이다. 네. 아니 얼마나 개혁적인 모습이에요.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이 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 필요성도 분명하게 제기가 된 거고 이런 선례가 남았으니까 이 다음에는 점점 더 이제 힘없는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오면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되자 조금 여러 잠룡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와중에 생각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렇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와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훈 망했다 이러는데 한동훈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문수가 문제예요. 김문수가. 왜요? 아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걸석이 되면서 이 정통성 있는 상주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정해보면 그때 보람상주에도 너무 웃겼지만 상주 누가 할 거냐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장관이. 근데 부활하셨어. 곡하려고 준비했는데 관에서 관 뚜껑 딱 열고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경사인데 문제는 상주를 하겠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여기다 두르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하려는데 부활. 윤석열 본인이 윤석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윤석열의 대리인들은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아예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들죠. 입지가 많이 줄어들죠. 게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추억 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눈앞에 누가 안 보이게 되고 사라지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좋았던 거를 막 떠올리고 기억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평가가 좋아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본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을 자제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또 왜 그때 지지율이 그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한 기억이 막 환기가 되면서 이제
이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그 윤 대통령, 그러니까 비어있는 윤 대통령의 자리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던 사람들 역시 같이 유탄을 맞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이 상황에서 곤란한 쪽은 친윤, 반윤 나눠봤을 때는 친윤이 훨씬 더 오히려 곤란합니다. 더 조마조마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마치 막 활동하실 때 지지율이 좀 낮았나요? 예, 그러니까요. 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막 휴거 막 이런 거 할 때 막상 휴거한 시간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입증의 시간이. 예, 그렇죠. 입증의 시간이 네. 오니까.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이득이 될지를 다 얘기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지만 어쨌건 현 시점에서 확실한 건 친윤이 더 곤란하다. 친윤이 오히려 더 곤란하다. 예. 지금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를 낼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를 내면 결국 유탄을 맞게 될 거다 해서 이제 위원님의 속내가 드러난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사실 최선의 방법은 그렇죠. 최선의 방법은 그런데 네. 이게 윤 대통령의 여태까지 행보가 최선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서 계속 흘러왔잖아요. 심지어 검찰총장 뭐 이런 때도 그냥 문재인 정권에 잘 협력하면 되는 거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필요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드는데 여태까지는 잘 성공했단 말.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식의 행보가 놀라우리만치 이상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막 뽑아냈는데 소신대로 사셨더니 예.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지금 계속 먹힐 수 있냐? 그리고 그게 통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일이냐?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정석대로 이게 꼭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속 취소가 됐건 아니면 1심에서 유죄이긴 한데 뭐 이렇게 법정 구속이 안 됐건 로우키로 가잖아요. 로우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로우키 이게 낮은 자세로 자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뭐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 예, 해석이긴 한데 이참에 로우키로 갈 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대통령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단지 민주당 탓이 아니라 그렇죠. 혹시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불통이라든가 뭐 총선 패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은 조금 더 로우키로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술도 못 마시고 담배 원래 안 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유튜브도 결정적으로 저희 지금 유튜브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접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끄는 거잖아요. 아마 저희 거는 알고리즘이 안 뜰 겁니다. 그렇죠. 저희 거 안 대통령님의, 뜨지만. 유튜브에. 그러니까 본인의 알고리즘을 끊고 예. KBS만 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랬을 때 이 한 50일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뭔가 이렇게 개안 내지는 이게 사고를 이렇게 조금 더 갱신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제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저는 어느 부분에서 좀 느꼈냐면 물론 형식일 수도 있지만 형식의 실질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네. 국민들한테 90도로 인사하시는 모습에 그게 네. 단순한 지지자에 대한 인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자신의 불통에 대한 약간의 국민에 대한 사과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윤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거기서 목소리 내셨을 거예요, 직접. 근데 모든 걸 자제하고 딱 인사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온 그러니까 출소라고 하긴 그렇고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에 석방이요? 석방됐을 때 그때 네. 이제 그 입장문이 나왔는데 입장문 전문을 봐도 그냥 이제 오히려 석방되기 전에 나왔던 그때 이제 막 개헌을 하면 좋겠고 막 이런 그 최종 변론하면서 네네. 몇 시간 동안에 한. 예. 그때랑은 사뭇 달라가지고 그게 몹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곧 탄핵될 것이라는 인식 같은 게 전혀 없이 오히려 마치 대선 출마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개헌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나가서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뭐 이렇게 나는 이제 외치만 하고 외교만 하고 내치는 뭐 맡기고 뭐 이런 한 2년 전에 했었어야 될 얘기를 막 다시 하고 있었잖아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나왔던 입장문에는 이번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때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일단은 이제 자신의
그 지지 시위를 하면서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정치적 야심 내지는 향후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이 정말 이게 씁쓸한 유감의 뜻과 반성의 뜻과 재판부에 대한 감사의 예, 뜻과.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그 국민의힘을 향한 약간의 아주 약간의 메시지 이 정도만 딱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절제된 메시지였어요. 예,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분을 정치인으로서 접할 때 이 정도로 절제된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나? 오,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은 메시지를 절제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난사 하시는 분이죠.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절제된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왜 진작 이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노 의원님의 다른 의견인데 노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 곳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룡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도 그때 최후 진술, 마치 출사표 같았다고 네. 했지만 제2의 출사표, 최후 진술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살짝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노 의원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국회 단원제는 안 된다. 양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국회 다른 위원회에서 이제 올려오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다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건 돌려보내고 하면서 이제 법을 최소한으로 조금씩 바꾸게 하는 그런 법적 안정성을 주는 기능을 법사위가 하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자기네가 만드는 이상한 법들이 자꾸 거기서 막히니까 몹시 배알이 상해가지고 이게 지난 정권 때부터 그랬죠. 20대 국회부터 그랬나요? 법사위원장을 원래는 야당한테 줘야 되는 건데 21대부터 그랬죠. 법사위원장은 이제 원내 제1당 야당한테 주기로 관례가 돼 있었던 건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짱이니까 우리 이거 먹을래 이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견제 역할을 못하게 됐네요. 민주당이 네. 1당이고 민주당이 법사위 먹은 상태로 만들어낸 수많은 이상한 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검수완박도 그렇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 법을 이게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 때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다고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미리 포석을 깔아놓자. 그래서 상원이라는 것도 그게 하원을 견제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원을 견제한다는 거는 물론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열망, 국민의 에너지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그런 현실적인 인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그냥 되는 대로 어제 무슨 사고가 났으니까 오늘 무슨 법을 만들자. 그러면 내일 법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막 밀어붙였는데 이걸 여태까지는 87년 헌법에서 그걸 굳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현명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관례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됐으니까 양원제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제가 쓴 문제야 국회는 바보라는 칼럼을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요? 보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양원제 실시해야 된다. 예, 87년도 헌법이 놓쳤던 부분은 뭐냐면 국회를 너무 믿었다. 예.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제 다 사라져서 국회가 이렇게 절제할 줄 몰랐다. 예. 이제 양원제하고 이게 통했네요. 이게 예. 사실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87년 헌법을 만들 때 김영삼, 김대중, 심지어 김종필 그리고 사실 50 세력도 노태우의 50 세력도 살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 세력, 50 세력 그리고 민주화의 호남, 영남 이 네 가지 세력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법제화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건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서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국회를 만들고 그렇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정치 내에서 처리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저는 그래서 개헌을 앞세우는 논의가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헌이라는 게 그 당시의 정치적 현황을 반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시점의 정치적 상황과 그 시점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그대로 투영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비전이 헌법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투영되면 좋겠어 싶은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지금 개헌하면 이재명 헌법이에요. 이거 사실. 와우. 아니 민주당이 180석 먹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헌법이 아닌 법들도 엉망진창인데 공수처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지금 만약에 헌법을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 지금 담을 가치가 없다. 예. 뼈를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 헌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막 헌법 안에 뭐 기본소득을 넣네 마네 뭐 국가가 뭐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네 마네 뭐 온갖 거를 다 집어 넣으려고 하겠죠. 뼈를 때리는 얘기고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고마운 상황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남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정태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로 점쳐졌던 현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이 분열이 정말 절정으로 치달은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찬반 집회가 각각 대규모로 열리면서 양측이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이 됐지요. 어느 때보다 여론과 민심이 민감하게 작용할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스타케 연구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명근님의 이 빨간색 예. 니트 가디건인가요? 이거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네.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파란색 옷도 종종 입고 옵니다. 그럼요. 그걸 왜 신경 써요? 왜 신경 써요? 아니 그럼 뭐 빨주노초 파란 무지개 옷을 입고 다니나요? 그럼 무지개도 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무지개도 안 되겠네요. 네, 무지개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지하네 무지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일단, 석방, 그 이후에 도보 인사, 이게 저는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두 가지 메시지 또는 세 가지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 도보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나는 도보는 문재인 대통령 때 도보다리. 기억나시죠? 예. 도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결국 도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메시지가 오롯이 전달됩니다. 왜? 대통령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전달됐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국민에게. 나는 건재하다. 이게 일종의 대통령의 메시지. 왜냐하면 못 보는 구치소 내에서의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네. 대통령 살아있네. 이 이미지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계속해서 4년 동안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첫 번째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게 계속 공유가 된 거죠. 그래서 마가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마가 유지. 약간 그 장면하고도 그럼 겹치는 장면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총알을 맞고서도 손을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치소에 나오면서 주먹을 쥐는 모습.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2기가 탄생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기 어퍼컷 때는 네. 사실은 이렇게 법적인 이 신경 쓸 것이 없을 때는 완전히 무한정 뻗는 어퍼컷이었죠. 쫙 이렇게 뻗어갔죠. 앞쪽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근데 지금은 약간 절제돼 있어요. 절제돼 있다. 3월 한 달은 보자. 이런 이미지가 여기 이 어퍼컷에는 담겨 있는 거죠. 이른바 절제된 어퍼컷이 되는 거죠. 90도 인사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 소개해드릴 리얼미터 조사는 오롯이 다 이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사가 목금 조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격 석방이
이 알려진 것은 금요일이었고 그렇죠. 석방된 건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 주 뒤에 조사는 더 팽팽할 거예요. 이 점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지층을 향한 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을 향한 메시지예요. 당을 향해서 봐라. 결집해라. 내 나왔다 아이가. 뭉치니까 산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당 안에서 뭔가 다른 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같은 목소리를 사실상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볼 수 있냐면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가 딴 이야기를 해요. 왜? 대통령이나 지금 전국이 이야기가 아니라 북콘스트에서 가상자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안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이 과시화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은 뒷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지층들에게 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에 꽉,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헌법재판관들에게 꽉. 오. 이게 커요. 어떤 의미로? 이게 커요. 예. 왜냐하면 봐라. 공수처 마치 수사권이 있는 듯 하다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다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네, 또 이거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이니까 저쩌고 어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재판관에게 주는 이미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 나도 지기현 돼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지기현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달라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정형식, 김복형, 김영두, 조한창에게는 부스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스팅이 돼야 이게 쫙 끌어오르는 거죠. 여론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게 하루만 포함됐죠. 왜냐하면 이게 목금조사이기 때문에 5일부터 7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7일의 대통령 거보다도 5, 6일이 더 많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7일 날부터 조사를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더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 말씀하시죠? 리얼미터 조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나온 것만 가지고서 그 날짜부터 조사했다면 더 달라졌겠죠. 더 달라졌을 거예요. 원래 이거는 리얼미터가 이걸 예상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금요일 날 대통령이 석방됐다? 그러면은 다시 조사를 했어야죠. 다시 잠깐 이거는 네, 다시 조사 말씀하세요. 여론조사 이야기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갈 텐데 그 전에 네. 부스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간 계속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절차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유로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부스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임윤선 진행자가 법조인이에요. 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경미한 법적인 위법을 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헌법재판소의 특징은 뭐냐면 위법일 수도 있어요. 미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대성이에요. 중대성이에요. 우리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잘 아셔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다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탄핵을 심판했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 기억나실 거예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과 미법을 했다 이랬어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각이 됐던 이유는 그럴지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다. 중대성이 없다. 중대성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죠. 이거는 제가 이제 판결을 가봐야 되겠지만 이 부스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 4명의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이건 그래 뭐 이제
인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설사 아니더라도 그렇게 참 용기를 내거나 또는 더 뚜렷한 소신을 가지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 이제는 뭐냐면 예. 중대성에 더 초점을 맞춰. 위법 그래 인정해.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야? 그건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여론조사에 같이 보는 대해서 예, 저희가 같이 봐야 될 텐데 나란히 네. 보자면은요. 지금 일단 제일 특이한 거 국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지만 역전했잖아요. 오차 범위 내지만 역전했어요. 왜 그러니까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3.1절 효과죠. 아. 3.1절 효과죠. 우리가 만났던 그때는 3.1절 효과가 오롯이 반영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3.1절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그 이후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차 범위 내지만 국힘이 42.7 대 41% 앞서는 결과가 나죠. 그러니까 더 결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도층들도 중도 보수는 좀 더 결집을 했다. 그리고 보수가 특히 2030 세대가 좀 느슨해진다라는 위기인식이 더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곧 선고가 내려진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은 단심이에요. 또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막판이야, 결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라고 지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벌어졌다가 여러분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보시면은 벌어졌던 것이 이만큼 벌어졌던 것이 다시 또 윗입술과 아랫입술처럼 붙었어요. 그러니까 윗입술과 저희가 바로 CG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럼요. 아니라서 네네. 여기입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어졌다가요 줄어들었어요. 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예요. 화면을 확대하시면 돼요. 보여. 눈을 부릅뜨면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또 눈을 부릅뜨게 돼요, 세상이. 근데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5일, 6일, 7일의 조사인데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고 여러분 석방의 개념이 아니라 취소가 더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뭐야? 왜냐면 석방은 보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이 위법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취소예요. 취소. 예. 취소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단두대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판사가 법원이 그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취소해요.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해요 정도가 아니라 뭐 일을 이따위로 해요 정도였어요. 정말 네. 한 번 더 해주실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일을 이따위로 해요였죠. 유선 앵커가 연기를 했어야 돼요. 연극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시간도 몰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하면 기본도 안 돼 있어? 이 이야기예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기본도 안 돼 있어? 두 번째, 그래. 두 번째가 더 치명적이야. 관할도 몰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건 알겠어. 설사 구속 기한 내에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어 이랬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절차. 그러니까 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찰과 공수처가 시간을 나누는 이런 부분. 막 그때 그랬잖아요. 뭐 11을 우리가 가지고 11을 뭐 검찰이 가지고 누가 준 거야? 그거 누가 시간 나누라 그랬어? 절차도 잘못된 거야. 그다음에 적법성. 이게 이 직권 남용으로부터 내란 혐의가 인지가 됐다는 부분이 어디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깡그리 그냥 이 기본도 안 돼 있어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몇 주 동안 샅샅이 수사기록을 살펴본 그렇죠. 후에 네. 막판에 한 방울 더 먹입니다. 네. 야, 올해 2월 달이었어. 김재규 재심 몰라?
야,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른 거예요. 끝장날래? 그죠? 오, 연기원을 되네. 메소드.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이 재판부는 공격 못 하잖아요. 오, 재판이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중앙에서. 지금 서울 고등이죠. 지방법원에 이 또 판사들을 화를 돋궜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성정상.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재판부 얘기를 하면 검찰이 말이야. 심우정, 탄핵, 너 탄핵될 줄 알아? 줄 탄핵이야. 최상목, 또 심우정. 그러니까 지금 박세현도 골치 아파요. 박세현은 윤 대통령 지지층들이 물고 뜯고 난리가 났거든. 근데 민주당은 박세현은 괜찮대. 박세현은 즉각 항고하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도 못할 짓이야. 판사도 못할 짓이고. 하나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건 공수처에서 다 했는데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욕을 얻어먹고 이 망신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탄핵 대상이 되고. 따지고 보면 검찰은 지금 공수처가 미워 죽을 거예요. 미워 죽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기뻐하기만은 이른 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지율도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 역전됐고 그리고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에 대한 차이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높고 심지어 중도층 내에서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정권 교체론이 60%고 연장론이 36%예요. 너무 차이가 그러니까. 커요. 중도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도에서 중도를 그러니까 중도도 지금 중도가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중도를 움직일 수 있나요? 전환길이 움직일 수 있나요? 이민선이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는 국민의힘에서 중도를 강하게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이제 커플링이 돼서 동조화되는 것도 동조화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건 하나의 한 축이야. 다른 또 다른 축은 이게 중도층을 파고들어야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더 파고들기 위한 거 지금 꺼내놔야 돼요. 오히려 혁신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다라는 것을 안이 나와야죠. 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극들이 정책이나 중도층을 그러니까 중도층은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명징이에요. 딱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진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 세 번째는 뭐냐면 포용.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우리는 다 지금은 뭉칠 때다. 지금은 뭉칠 때다. 야당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 이거 위기다. 이러면서 뭐 비명계도 지금 다 뭉치잖아요.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 이런 중도층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안보와 경제, 안경이죠. 안경을 써야 돼요. 안경. 우리 작가님도 안경 썼잖아요. 예. 안경을 써야 돼요. 안경을 써가지고 딱 안보, 어떤 안보다. 지금 봐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북한군이. 특히 외교.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견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잖아요. 민생, 관세 정책 이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법안을 빨리 통과돼야 돼요. 이 K-칩스 법은 통과됐어요. 이거는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반도체 특별법, 시간이라든지 주 52시간을 이런 거는 비롯해서 다 풀어놔야 돼요. 이제는 AI 전쟁에는 어떤 조건이나 규제가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다. 무의미해요. 이런 걸 다 풀어놔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뭐 탄핵 얘기도 꺼내고 있지만 이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또 질문 드릴 텐데 당혹스러워하지만 이것이 꼭 악재만은 아니고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큰일 날 뻔했군요. 이재명 대표가 잠깐 대통령이 된 듯 네. 이런 표현을 하려다가 잠깐 이렇게 중도 보수도 지향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오르던 와중 내가 비명계 속출하려고 했다라는 그 매블쇼의 발언 때문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 소란스러웠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여론이 좀 잠잠해졌다. 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하여. 두 번째,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므로 결국 친윤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중도표를 갖고 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좋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좀 악재가 꿈틀꿈틀 피어나고 있는데 어떤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른바 이슈 전환이 가능하다.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걸 통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더 결집된 민주당은 곧 이재명으로 결집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26일 2심이 안 오느냐. 오. 2심은 그대로 오고 있죠. 2심은 오고. 그렇죠. 심지어 헌재 탄핵 선고는 늦어질 가능성이 늦어질 있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일각의 이야기는 네. 28일설이 나와요. 14 더하기 14 이번 주가 아니라 곧 2주 후 더 26일이 수요일이고 27일이 목요일이고 26일이 수요일, 27, 목, 2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전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도 금요일 선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내야 되는데 14일은 좀 물 건너가고 네. 21일 하자니 21일은 바로 또 이재명 대표 선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럼 제 생각에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뇌피셜이지만 그 이재명 대표 선고 그 재판부에서 사실은 탄핵 선고 이후를 일부러 선고를 잡았을 텐데 네네. 또 늦출 가능성도 있어요. 서로 놓치다가 내년인가요, 그러면? 그럼 내년 임기 끝나시겠네요. 내년 가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글쎄요, 이제 굉장히 지금 3월이 좀 우리가 잔인한 4월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잔인한 3월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서 얻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얻는 정치적 이익이나 또는 정치적인 위협이나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대통령 기각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와 취소가 돼 있는 상태는 여론이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탄핵 찬반 여론이거든요. 탄핵 찬반 여론이 지금 뭐 좁혀진 것도 좁혀진 거지만 글쎄요. 이번 주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경랑을 벌이고 경랑이 일어나고 그렇죠. 소란스럽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죠. 왜? 지금까지는 순항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속 일면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일면에 나오기 힘들어졌고 그렇게 한가로워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중도층이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층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온갖 정책들을 발표하는 그 칵테일 효과 이른바 북극항로 다 나왔잖아요. 아문센 생각 안 나요? 아문센 북극항로.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중단되면 두 번째 중도층 여론도 바뀔 수가 있어요. 중도층의 모든 관심은 다시 또 헌재로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자 보세요.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디스크가 잠시 잊혀졌단 말이에요. 정치인 이재명이 좀 더 부각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피고인 이재명으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피의자 이재명 대표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노렸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에서 일단
계획 실패. 중도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중도 탑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드신 거죠. 훌륭하십니다. 중도 하차가 되면서 또다시 이 재판 리스크가 전면에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잠깐 그런데도 지금 당착 상황인 게요. 그렇다면 검찰이나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모습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할 그래서 수 또 없죠. 탄핵한다고 해요. 이건 지금 탄핵을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네. 정말 거의 이거는 약보다는 독이에요. 약보단 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기껏 중도층을 끌어올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또다시 줄탄핵을 한다. 심우정, 최상목. 그러면 당장 이게 첫 번째는 중도층, 두 번째로는 2030 세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여지껏은 그다지 이걸 줄탄핵을 문제 삼지 않았던 수도권 반응. 왜? 지금 수도권 경기 네. 안 좋아요. 왜? 당장 반도체라든지 충전권에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또 옮길 수 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것까지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전부 다 말짝 도루묵이 되고 이제는 다시 이제 윤명 대첩을 또 벌여야 되는 상황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줄탄핵을 해버리면 그게 모든 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엔비디아 주 4일째 또 뭐 국방 AI 그다음에 북극 강도는 다 도루묵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줄탄핵과 또 줄특검으로 와버리거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줄탄핵, 줄특검 이야기했는데 에이 그거 가지고 비상계엄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또 줄특검, 줄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걸까요? 여하튼 첫 번째 예. 줄탄핵, 줄특검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노 탄핵. 그렇죠. 첫 번째 노탄, 노특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헌재.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자신들을 좀 대변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 차원에서의 헌법재판관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제 결집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헌법재판소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또는 보수청의 결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과가 민주당은 최선이잖아요. 여기서 기각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최대 타격, 이재명 대표는 거의 초토화 지경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헌재. 여기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헌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안 그래도 헌재 자유 게시판에 대기창까지 열릴 만큼 게시판이 급증하면서 폭주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고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정타가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민감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 자체만으로 보수층은 또는 중도층은 의심을 사겠죠. 중도층의 의심을 사겠죠. 그래? 왜 굳이? 왜 굳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렇죠. 초조함이 들어간 뜻대로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노려야 되고 또 수셔야 되는 것은 8명 중에서 6명이잖아요. 그럼 더 좁혀보면 보수라고 판단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거의 4대사였잖아요. 그때 네네. 이진숙 기각이라고 했던 4명 중에서의 2명이겠죠. 그러면 그 4명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상으로 좀 더 가깝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한창,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김영두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김영두의 마음, 김복형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두, 어디까지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분석하는. 이 두 사람이 그래? 나도 지기현 대봐? 이런 순간 기각이 3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병원의 병실에 있는 그 심박수 측정하는 그게 뚜뚜뚜뚜뚜 하다가 바이탈 직전기요. 예. 기각이 되는 순간 민주당의 숨소리는 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모든 감각이 그렇죠. 지금 헌재 그 4명한테 여러 가지 뭐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요, 드디어 이제 김치찌개를 드시고 좀 쉬고 계실 우리 대통령은 그란 말이에요. 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지금의 지지율이 최소한 유지가 될까요?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좀 완급 조절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 뭐냐면 이미 도보 인사와 또 90도 절을 통해서 지지층 또 당 헌법재판관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달이 됐죠. 여기다가 저는 첫 번째로는 많이 울었어요, 그 절하는 모습에. 그렇죠. 결정적인 근거. 이걸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 한방. 헌법재판관의 마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거. 오, 진짜 다 끝났는데 재판. 끝났지만 예. 아직 최종적으로 평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알 수 없어요. 소고기를 이건-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결국 중요한 건 재판관의 마음이잖아요. 예.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걸 저는 던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말하자면 홍장원, 곽종근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통치행위다. 이것도 아닐 거예요. 예. 저는 뭔가 야권의 결정적인 거를 하나 건드릴 것 같아요. 야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게 일종의 법적일 수도 또는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임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비상계엄 선포 안 하고 배겨요? 이걸 꺼내놓는다 진짜.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판이다. 이게 제 예상에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뭔가 근거 있는 말씀이신가요? 어디서 들은 게 있으신 아니, 보통 거예요? 이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지더라고. 제가 요즘 조회수의 노예예요. 도사. 그러니까 배추도사. 그러니까 대략 시점상으로 수요일이다. 왜냐하면 그 뒤로 늦춰지면 이게 약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는 뭔가가 하나 잡힐 것 같아요. 뭔가 들으신 게 있는 건데. 이게 뭔가가 터트리면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이해가 되네. 중도층 일부라도 이걸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걸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추론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는 그렇죠. 보시나요? 그렇죠. 있다고는 아니 보신다? 그런 것을 이제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대통령이 또 그 부분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향후 왜 많은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전달되냐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굉장히 겸손하고 국민들을 떠받드는 대통령, 이게 지금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떠받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면서. 그렇죠. 제발. 달라진 대통령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건 뭐 믿는 국민도 있고 안 믿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저는 하나의 장면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다수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른바 이제 이게 관저 정치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발 한번 통합해달라.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라. 한동훈 전 대표 한번 딱 부르면 막 오를 텐데. 지지율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그 장면은 미묘할 것 같아요. 미묘할 것 같아요. 또는 한편으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그럼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요. 한동훈 선수.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뭐 사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더 콩 크게 다 그럼요. 안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정권 연정을 순간, 위해서라면. 그렇죠. 정권 연정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